2025년 4월 유엔 재난복구본부가 발표한 생존 전략 매뉴얼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문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세계 재난 대응 모델은 한국의 시골 마을이다. 미국은 당황했고 유럽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본은 공식 질의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례라며 항의했습니다. 중국은 기술이 부족한 나라의 감성적 선택이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단 하나의 사례로 전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찰스 에디슨, 미국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은 숫자와 지표로 움직인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었죠. 국가 성장률, 물가, 생산성 지수, 빈곤율, 이 지표들을 조합하면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으로 움직인다지만 저는 오히려 그 감정이라는 요소가 시스템을 망치는 독소라고 여겼어요. 정치는 감정에 휘둘리고 시장은 공포에 반응하며 사람들은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비합리적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박사 논문 주제는 언제나 객관적 모델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의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성장은 자본과 정책의 함수다. 그 외의 건 부수적 요인일 뿐이다. 하지만 공식을 흔드는 나라가 있었어요. 1960년대 1인당 GDP 80달러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제조,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나라. 수치만 놓고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군부 독재, 외환위기, 분단,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은 망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델을 돌려도 한국은 설명되지 않았어요. 시스템은 유사 일본이지만 결과는 일본을 능가했죠.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행정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개인 행복도는 낮은데 집단 성취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이 기괴한 퍼즐을 맞춰보기 위해 저는 3년 전부터 동아시아 개발 모델, 비교 분석이라는 주제로 깊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도 교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찰스, 다음 학기 한국 출장 기회가 있어.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와. 출장을 계기로 서울에 도착한 날 하늘은 아주 맑았어요.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일 즈음 창밖을 보니 마치 거대한 회로판처럼 도시가 반듯하게 정렬돼 있더군요. 미국의 대도시는 마치 시간이 쏟아져 쌓인 것처럼 복잡하고 낡았는데 여긴 이상하게 미래 같았어요. 깔끔하고 정돈된, 마치 누가 의도를 가지고 국가를 설계해 놓은 느낌이랄까요. 공항 입국장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여권, 입국 신고, 교통카드 발급, 환전, 코로나 자가진단,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한 손가락으로 다 되는 나라였습니다.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발전된 모습에 저는 순간 감탄보단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KTX를 타고 창밖을 보던 중 문득 숙소 근처 카페에서 미팅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죠. 급히 노트북을 열고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한 지방행정 보고서의 PPT 링크를 열게 됐어요. 거기 적힌 내용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노인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주민이 어르신 1인당 하루 한 통의 안부 전화. 재난 문자 대응률 97.8%, 자원봉사 1시간 단위 체계 자동 연동. 이게 국가가 할 일인가요? 이 정도까지 개인의 안부를 챙긴다고요? 미국의 복지국가라는 슬로건이 허울이라는 걸 뼈저리게 체감해온 저로선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저는 미국 중서부의 소도시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응급서비스가 도착하는데 1시간 32분이 걸렸고 보험 커버리지를 놓쳐 결국 엄마는 모기지 대출까지 넘겨야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일면식도 없는 주민이 매일 어르신 안부를 묻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좋은 한 지역의 사례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건 너무 이질적이니까요. 그날 밤 낯선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사회의 행정 시스템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고도 성장국이 아니다. 사회적 연대 지수가 존재한다. 처음 보는 개념이었어요. 연대 지수, 민간 협업 기반 커뮤니티 안전망, 비형식적 복지 네트워크.
언제부터 선진국의 조건이 이렇게 바뀐 거죠? 제가 쌓아온 모델에는 이 변수들이 빠져 있어요. GDP, FDI, 노동 생산성,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놓고도 도무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틀간 한국 사회 곳곳에서 느낀 감정이 너무도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도서관의 인사 한마디, 골목길에 정돈된 인도, 지하철 노인석을 비워둔 채 서 있는 젊은이들. 이건 착각일지도 몰랐습니다. 단기 방문객에게만 보이는 포장된 모습일 가능성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례 말입니다. 정부 불신 통계, 청년 실업률, 노인 빈곤율,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를 일부러 들춰봤죠. 다음 날 서울역 인근 대학교에서 열린 학술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개발도상국 사회복지 모델과 국가 개입. 거기엔 각국에서 온 박사과정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본 국가복지 지출의 역효과라는 발표를 맡았죠.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과도한 복지는 개인의 자립을 약화시킨다. 시스템은 최소 개입, 최대 효율을 지향해야 한다. 완벽하게 준비했고 슬라이드마다 수치가 정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참가자 한 명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복지는 수치화되지 않는 정서 기반입니다. 그걸 어떻게 계량화하실 건가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가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죠. 한국은 시스템보다 사람의 관계망이 먼저 작동하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게 숫자로 가능해요? 그건 단순한 전통이거나 집단주의의 유산일 뿐이었어요. 그게 지금의 경제를 이끈 힘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통계 수치를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정서나 관계는 연구의 뼈대가 되기엔 너무 불안정하죠. 하지만 그날 밤 발표 영상 리플레이를 보다 스스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표정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질문에 답할 때 눈을 피하고 시선을 불안하게 흘리고 있었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늘 팩트와 수치를 통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시스템은 감정에 기댈 수 없다. 그게 저의 신념이었고 학자로서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어떤 선진국보다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 방식은 제가 배워온 공식과 전혀 달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학문은 이 나라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 불편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열어 그 안에 고집스런 확신 하나를 꺼내려는 것 같았죠. 포럼 발표 이후 3일쯤 지났을까요? 여전히 잠을 설쳤고 낮에는 수치에 집착하며 제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중소도시로 향했습니다. 지자체의 디지털 행정혁신 사례를 현장 조사 차원에서 참관하기로 한 일정이었죠. 도착한 곳은 세종과 천안 사이의 작은 행정복지센터. 인구는 고작 3만 명 남짓한 소도시였고 거기서도 한 동네만을 맡고 있는 주민센터였죠. 민원 접수처는 한산했고 직원들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으며 안내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시민 이동과 요청을 추적하고 있더군요. 자동으로 이동 약자를 위한 대기 시스템까지 가동 중이었어요. 저는 그곳 센터의 실무 담당자인 40대 초반의 여직원 정 소장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예전처럼 행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은 이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여긴 주민들이 주도하는 구조예요. 그 말에 저는 바로 반문했죠. 주민 주도라.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구조인데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제게 보여주었죠. 이거 보세요. 2021년 미국 텍사스 한파 때 노인 사망률 통계입니다. 저는 익숙한 그래프를 흘깃봤어요. 그때도 이미 수차례 인용했던 자료였으니까요. 예, 알죠. 의료 접근과 복지 공백 문제가 겹쳐서. 그녀가 말을 잘랐습니다. 같은 한파가 한국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 2018년 1월. 전국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죠. 그런데 사망자는 0명이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노인 밀집률도 높은 나라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추우면 마을 방송이 나가요. 우리 마을 어르신, 난방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라고요. 마을 이장이 직접 돌고 복지 공무원이 집집마다 확인해요. 눈이 오면 동네 중학생들이 약값 대신 타러 나가고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행정이고요. 그날 오후, 그녀는 직접 저를 데리고 주민 대상 안심 돌봄 서비스 현장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기저귀와 생수, 생필품이 담긴 키트 박스를 들고 한 독거노인 댁을 찾았죠. 초인종을 누르자 8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힘겹게 문을 여셨어요. 아이고, 오늘은 혼자 왔어? 그 말에 정 소장은 씩 웃으며 말했죠. 아니요, 박사님이랑 같이 왔어요. 미국에서 오셨대요. 그 노인분은 저를 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먼 데서 고생 많았겠네. 물이라도 마셔. 저는 그 순간 이유도 없이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결정을 쉽게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충분한 검토, 데이터 수집, 리스크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움직이는 성격이죠. 그런데 안심 돌봄 서비스 현장 방문 이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열렸다고 해야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면만 합는 수준의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으로 진짜 들어가 보자고 마음먹은 거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소 우스웠습니다. 영어로 된 한국 관련 논문을 버리고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며 한국어 원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제 박사과정 한국인 동료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서울 말고도 내가 말했던 시골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유진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웃더군요. 시골은 서울보다 훨씬 한국스러워. 며칠 뒤 저는 충남 보령 근처의 한 농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사실 시골행은 저에겐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 환경, 언어와 문화의 장벽, 무엇보다도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제도와 문화를 비판해온 학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도착하자 그 모든 걱정은 무색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왔대요? 아이고야, 머리도 작고 잘생겼네. 공부하러 왔다고. 뭐든 물어봐요. 우리가 알려줄게. 이건 연출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 특유의 정 많은 말투, 마을 회관에서 나눠주는 따뜻한 밥. 저는 그저 외국인일 뿐인데 그들은 저를 타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그 마을에서 열린 소규모 토론 모임에 참석했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습관처럼 질문했습니다.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가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시스템인데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제 말을 유진이 통역해주자 옆에 앉아있던 60대 농부 한 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이 제일 싫어요. 도시서 온 사람들, 맨날 그래. 계산기부터 두드리잖아. 그 말 이후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보령에서의 첫 일주일은 놀랍도록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밭일을 거들고 마을 회관에서 점심을 나누고 오후에는 한국어를 더 배우며 노인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도와드렸죠. 하루는 마을 어르신들이 갓 담근 김치를 통째로 저에게 안겨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먹어야 기운나지. 솔직히 너무 따뜻했고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주니 저는 그게 무섭더군요.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믿고 나 같은 이방인에게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자 저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은 밥상 예절 문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수저를 먼저 들었는데 옆자리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어르신이 먼저 드셔야지. 처음엔 민망했고 나중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영어로 된 한국 예절 책자에선 그런 말 한 줄도 없었거든요. 그 다음은 말투였습니다. 존댓말이 어렵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톤 하나로도 기분이 상하거나 정이 가기도 하더군요. 어느 날은 고생하셨다고 말했는데 말 끝이 무뚝뚝했다며 서운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무례한 친절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저는 분명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이장님이 저 몰래 방 안에 온풍기를 설치해 두셨고 어떤 날은 아주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와 숙소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아이고, 외국 사람이라 추울까봐. 우리 집보다 여기가 더 걱정돼. 이런 말들이 쏟아지는데 저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마을 회관 앞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이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가요? 이장님은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말하셨습니다. 나도 자식이 둘 있는데 누가 멀리 가 있으면 누가 좀 챙겨줬으면 싶더라고. 자식 같아 그래. 그건 어떤 전략도, 계산도, 목적도 아닌 마음의 반사작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 이전에 마음의 구조가 달랐어요. 타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감정의 구조. 그리고 그 감정을 실천하는 생활의 구조.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생각보다 쉽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강의 요청을 받아 간단한 영어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강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학생 중 한 명이 저를 쫓아오며 묻더군요. 선생님, 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제 자신에게도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였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던지는 게 아니라 한국이 내게 던지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이 나라는 질문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답을 내릴 시간조차 주지 않고 매일 실천과 감정의 장면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된 비에 마을 뒷산의 경사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다들 큰일은 아닐 거라고 넘기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흙더미가 마을 뒤편 하우스를 덮쳤고 인근 개울가로 거대한 진흙물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한밤중도 아니고 오후 2시였어요. 농기계가 돌아가던 논, 밭, 공용도로. 모든 일상이 멈춰섰고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마을 밖으로 대피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갑자기 동네 어르신들이 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장님은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방송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죠. 산사태 났습니다. 2번, 3번 구역분들 먼저 대피하고 장비 챙겨 나옵시다. 그 목소리 하나에 마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도 채 안 돼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진흙 위에 임시 차단막을 설치했고 몇몇 분들은 회관에 모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그 움직임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구조대가 아니라 평범한 주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오랜 매뉴얼이 머릿속에 각인된 듯 각자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저는 마을 할머니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이봐요, 외국 선생. 이거 좀 같이 들어줘요. 그녀는 저에게 망가진 장판 조각을 건네며 말했죠. 밖에다 버릴 건데 허리 아파서 못 들겠어.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구경꾼일 때가 아니지. 장판을 들고 나가는데 비가 얼굴을 때리는 와중에도 사람들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질서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하우스가 완전히 무너진 집 한 채를 제외하곤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 전원이 회관에 모여 복구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놀라운 건 회의가 아니라 그 분위기였어요. 누구 하나 탓하지 않았고 다들 자기 몫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장비 끌고 와서 하우스 밀어낼게. 거긴 내가 흙 퍼낼게요. 이런 나라도 이런 공동체도 존재하는구나. 누구 하나 리더로 나서지도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리더처럼 움직이는 이 구조. 서울에선 보기 힘들었던 풍경. 미국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응 방식. 정부의 지시 없이도 서로를 지키는 사회. 바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을 더 곱씹었고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담으려 애썼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점점 더 편해졌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그들과 한마디 말을 섞지 않아도 그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이장님이 그러셨죠.
우린 훈련은 안 받았어도 지키는 법은 안다오. 그 말이 제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걸 설명해주는 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한 지인이 저를 인터뷰하겠다며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교 동기였고 요즘은 한국 농촌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메고 다가오더니 이렇게 묻더군요. 너 여기서 뭐 배웠는지 진짜 말해봐. 처음엔 대답이 망설여졌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긴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움직여요. 제 말이 끝나자 그 친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한텐 제일 낯설지. 우리는 늘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욕하잖아. 생각해보면 저는 미국에서 늘 시스템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절차가 없으면 뭘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달랐습니다. 도로에 인도는 없지만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어르신들이 먼저 비켜주고요. 치매 노인이 길을 잃으면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데려다 줍니다. 동네 경로당에선 누가 먼저 말 안 해도 늘 반찬 한두 개씩 더 가져오더라고요. CCTV도 센서도 제도도 없는데 이상하게 여긴 덜 불안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도가 만들어주지 못하는 질서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회관 벽에 붙은 작은 종이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번 주 돌아가며 김장 도와주기, 미국 선생님도 포함.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마을은 저를 이방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예 같은 일을 하는 일원으로 받아들인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김장 준비를 하며 할머니들 사이에 앉아 배추 속을 넣었죠. 작은 손길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모두가 아는 행동들. 이 공동체는 법보다 빠르고 질서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걸 편견의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그 편견 중 하나는 한국은 경쟁사회라서 삭막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도시에선 사실 그런 인상도 있었죠. 하지만 시골, 그리고 마을 공동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의 경쟁은 누가 더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나누느냐였어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도움받으면 당황하고 누가 말 걸면 경계부터 하던저. 이제는 반찬이 남으면 옆집에 가져다 주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마을은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챙겨주죠? 제가 김치통을 나르며 마을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손을 휘휘 저었고 이내 말없이 웃으며 제 등에 김치통을 더 얹어줬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기지개를 켭니다. 그중엔 지팡이를 짚는 노인도 있었고 조용히 앉아만 있는 분도 있었지만 누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처음엔 의아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열흘, 보름이 지나자 알게 됐습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지킴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누가 안 보이면 무슨 일 생긴 거야. 이장님이 무심히 말하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꼿꼿하게 걷던 박노인께서 새벽 인사 자리에 안 나오신 겁니다. 그날 오전 마을 남자 셋이 곧장 박노인 댁 문을 두드렸고 기침을 하는 박노인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폐렴 초기였고 다행히 며칠 입원 후에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규칙으로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서울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빨라서 좋아.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빠름보다 깊이를 보았습니다. 말없이 살피는 시선, 사소한 물음 하나로 챙겨주는 마음. 그건 기술로 구현할 수 없는 질서였어요. 저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은 느리게 걸어도 결코 혼자가 되지 않는 나라다. 그 글을 쓰는 순간 너무 단순한 말인데 그 단순함이 뼈를 때리듯 날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껏 혼자서 이기는 법만 배워왔거든요. 미국에서 성공이란 철저한 개인주의의 성취였죠. 하지만 여기에선 성공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이 전쟁, 가난, 재난을 이겨낸 진짜 이유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어떤 체계보다 단단한 건 공동체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비바람이 쳐도
각자의 지붕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옆집 지붕부터 먼저 손보는 나라. 이런 방식이 한국을 이만큼 끌고 온 거였습니다. 기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듯 안 무너지는 이유였죠. 그제야 알겠더군요. 한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이유. 한강의 기적, IT 강국, 방산 수출, K 콘텐츠. 그 모든 배경엔 함께 버틴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점점 제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용히 따랐던 공동체의 흐름에 어느새 제 발로 먼저 다가가고 있더군요.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이 이젠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내일 지붕 수리 도와줄 사람. 이장님이 말하자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이 쳐다보길래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셨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며칠을 따뜻하게 했죠.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모시고 병원 다녀오기, 농산물 직거래 앱 등록 도와드리기, 마을회관 인터넷 속도 문제 해결해주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서울에 잠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만 다녀오겠다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없으면 허전하니께 빨리 오슈. 그 말이 그렇게 뭉클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이질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서로를 보지 않고 표정 없이 걷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안 인사 없는 사람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이해하게 된 게 아니라 한국 안에 또 다른 한국을 만났다는 걸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간 저는 이젠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몇몇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마을 이야기를 꺼냈더니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와, 너 진짜 시골 사람 다 됐구나. 예전 같았으면 불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게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제 인생 첫 한국식 자부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예전에 자주 마주치던 어르신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멀리 도매상까지 나가는 게 늘 힘들다고 하셨었죠. 할아버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농산물도 팔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직접 올리시면 도매상 안 가셔도 돼요. 처음엔 씩 웃으시며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 귀찮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 우연히 다시 마주쳤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거셨어요. 그때 말한 거 있잖아. 스마트 머시기. 그거 다시 한번 가르쳐 줄 수 있나?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분의 변화가 감동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저를 외국 사람으로 안 보고 이 마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 아닐까 싶었거든요. 예전에 저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걸 능력 있는 자가 베푸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진짜 도움은 서로의 손을 맞잡는 것. 누구 하나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조금씩 변하는 것.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쪽엔 메모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엔 마을 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죠. 꼭 다시 와요.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국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기적으로 열리는 글로벌 안보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주제는 21세기 생존 국가 모델이었죠. 저는 주저없이 한국의 시골 마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건 문명 모델은 아니잖아. 감성에 젖은 것 같은데 냉정해져야 해.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를 걱정했어요. 그렇다고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나 방산만으로 강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생존 전략이 살아있어요. 그걸 직접 본 사람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제 말을 듣던 옆자리의 교수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나라가 이제 선생님이 된다는 건가? 그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아마도 제가 미국의 권위에 도전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며칠 뒤 대학 강의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국 관련 수업을 신설하겠다는 제안에 학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한국의 시골 마을은 너무 작고 특수한 케이스야.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마을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택한 걸까? 왜 이리도 버거운 싸움을 자초한 걸까? 하지만 다음 순간 마을의 겨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발자국. 조용했지만 결코 혼자였던 적 없었던 시간들. 비록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한국에서 배운 생존의 방식은 결코 휘발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반대를 이겨낼 때 시작된다는 걸요. 누군가 믿지 않아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어야 세상은 조금씩 움직입니다. 세미나 발표 이후로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인정이 아닌 실천을 선택한 사람이었죠. 제가 본 한국, 제가 겪은 한국은 이론으로 포장된 강의보다 훨씬 더 깊고 뜨거웠으니까요. 그리고 몇 달 뒤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 NGO 단체에서 사회 붕괴 이후 공동체 회복 사례로 한국 농촌 마을을 분석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곧 확신했습니다. 이제 됐구나. 드디어 세상이 진짜 힘을 보기 시작했군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젠 관찰자가 아니라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마을에 도착하니 어르신들은 같은 자리에서 반겨주셨습니다. NGO 팀을 데리고 마을을 돌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재난, 고립, 고령화, 그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 이 공동체의 정신이에요. 팀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아가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인간을 다시 신뢰하는 법부터 회복해야겠네요. 몇 주 후 그 분석은 세계 재건 포럼에서 공식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그 발표 이후 저는 연이어 강연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공동체 정신, 시스템보다 정신이 앞서야 한다는 철학,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민중의 힘. 어느 날 예전 세미나에서 절 조롱하던 그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우리가 너무 늦게 봤어. 하지만 넌 그걸 제일 먼저 본 사람이었어. 그 순간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저 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았을 뿐이에요. 지금 저는 전 세계를 돌며 한국의 사례를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산, 반도체, 수출입 수치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이죠. 그 사회를 저는 한국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초청받는 국가와 무시당하는 국가를 손바닥 보듯 분별해왔던 그가 단 한 나라 앞에서 굳은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그는 35년 외교 무대에서 수백 번 회의를 주재하고 수천 명의 외교관과 대화했으며 수십 개국의 흥망을 지켜본 유럽 최고 전략가였습니다. 한때는 아무도 한국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존재조차 언급되지 않았고 의견은 참고사항에 불과했으며 명단에서 빠져도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가 없으면 회의가 시작되지 않고 그 나라의 문서 없이는 합의문이 완성되지 않으며 그 나라의 조정 없이는 세계가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코 슈타이너입니다. 스위스 출신 외교정책 분석가로 지난 35년 동안 UN, 유럽연합, WTO, 그리고 나토의 실무회의에 참여하며 국제회의 구조를 설계하고 중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중립국에서 태어나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훈련이었고 강대국의 전략과 약소국의 생존 방식 사이에서 누가 어떻게 판을 짜고 누구를 초대하며 누가 제외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중심이고 누가 배경인가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할 수 있었죠. 그런 제가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나라를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정직했고 너무 겸손했기에 국제 무대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외교 문서에서 본 건 1995년 제네바에서 열린 WTO 실무 보고서 초안이었습니다. 참고용 국가라는 주석이 붙어 있었죠. 말 그대로 핵심 안건과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는 아시아의 변방국,
북한과 갈등 중인 분단 국가 정도로만 인식됐죠. 한국, 전쟁 겪은 나라, OEM 하청 생산지, 문화는 모르겠고 언어도 잘 안 알려진 곳. 딱 그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국제 문서에서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기후변화 관련 부록 페이지였고 그 다음엔 G20 실무준비팀 명단에 올라와 있었고 그러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의장국이라니요. 무슨 오류 아닐까? 그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장국은 보통 미국, 독일, 프랑스처럼 전통 강대국이거나 최소한 브라질이나 터키처럼 지역 주도국이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예전에 초대조차 고민하던 나라가 회의를 주최한다고요? 그 회의의 총괄 참관이었기에 확인을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혹시라도 행사 운영을 외국 컨설팅 업체가 대신 진행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그냥 형식상 의장국 타이틀만 주고 실질적 논의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도착해서 본 광경은 평생 보아온 국제회의 중 가장 질서 있고 정교하고 위험 있는 회의 준비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 코엑스의 회의장은 이미 완전히 변모해 있었고 현장 통역, 실시간 디지털 토론, 위기 대응 매뉴얼, 식음료 지원 체계까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오히려 일부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자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다른 국가의 입장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더군요. 우리가 작년 영국 G20 문서에서 배운 포맷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단, 아시아 맥락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한 젊은 실무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주최국의 보조자가 아니라 세계 구조를 이해한 설계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던 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서울 회의장을 떠나오는 비행기 안에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더 이상 얕보지 말자. 이건 단순한 기획력이 아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완전히 확신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특별히 유능한 몇몇 인물들의 활약이었을지도 모르죠. 외교에서 진짜 실력은 반복에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매번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중심에 선다면 그땐 진심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였죠. G20 의장국은 결코 장식이 아닙니다. 모든 어젠다를 제안하고 조율하고 마지막 합의문 문장을 다듬는 자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참가국들이 가장 예민해지는 이에 충돌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EU와 신흥국, 중동과 북미.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자리에 끼어든다는 건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까워요. 그런데 한국이 그 자리를 맡았다. 전 세계 외교가가 동시에 의심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참관이 아니라 G20 실행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무 책임자로서요.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이번엔 준비가 미흡하면 어쩌지? 회의가 어그러지면 한국은 끝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회의 개막 전 각국 사전 조율 회의가 열렸는데 한국 측 대표가 먼저 테이블에 올린 문건 제목이 이랬어요. 포스트 위기 글로벌 균형 성장 전략, 대한민국 제안 초안. 초안이 아니라 제안서였습니다. 아예 자기들이 주도하겠다는 뜻이었죠. 첫 문장부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전 세계의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으며 해결 또한 협력이 아닌 조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신흥국에서 나온 문장 맞나 싶었어요. 미국조차 자국 이익 중심 문구를 쓰는 상황에서 한국은 연대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꺼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선언은 발표로 끝나고 말거든요. 하지만 한국 외교팀은 세 개국 대표를 각각 따로 만나 실무 문장 수정안을 직접 공유하고
양자회담 직후 실시간으로 의견을 반영해 공동합의문에 넣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미국 재무장관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엔 한국이 정말 뛰어난 조정자 역할을 했다. 우리보다 더 세심한 조율을 해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이건 완전히 판을 바꿔버린 외교였습니다. 그날 밤 회의장 뒤편의 통역 부스에 잠시 들렀습니다. 거기선 6개 국어가 동시에 중계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선명히 들리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한때는 국제 무대에서 거의 들리지 않던 언어가 이제는 국제 경제 질서를 이끄는 언어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회의장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국 외교관 한 명이 다가와 말하더군요. 선생님, 피곤하시죠? 저희가 따뜻한 음식 준비해놨습니다. 이 나라는 외교를 기술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과 품격으로도 했어요. 결국 합의문은 예정보다 하루 앞서 채택되었고 참석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환영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G20의 실질적 주도국은 대한민국이었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았고 대신 설득했고 결국 세계를 움직였다. 그날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단어를 외교에 써넣었습니다. G20회의 이후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저 조정 능력이 뛰어난 나라로만 보던 시선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그들의 행동이 늘 정교하고 조용했지만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죠. 몇 달 뒤 유엔 개발계획 회의 때문에 필리핀 마닐라에 갔습니다. 당시 의제는 저소득 국가에 대한 ODA, 그러니까 공적 개발 원조였습니다. 보통 이런 회의는 미국, 일본, EU가 주도합니다. 한국은 늘 기여국 후보나 잠재 파트너 정도로 언급됐죠. 그런데 그날 필리핀 대표가 단상에 올라서 말한 첫 문장이 제 고정관념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수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당황한 표정들이 여기저기서 보였죠.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이지? 아직 한국이 ODA 순위도 낮은데. 그런데 발표가 이어질수록 그 혼란은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필리핀 정부는 직접 예시를 들었죠. 기후 재난 이후 한국이 보낸 기술 지원단, 스마트 농업 시스템 이전 사업, 디지털 행정 시스템 구축 컨설팅, 심지어 도시 빈민 아동을 위한 코이카 어린이 도서관까지. 이건 지식, 시스템, 사람을 통째로 보내는 개발 파트너였어요. 한국은 현장을 이해하고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이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순간 예전 한국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전쟁 직후 유엔 구호물자에 줄을 서던 모습. 가뭄에 쩔쩔매며 미국 원조쌀을 기다리던 아이들. 수십 년 전 국제기구에서 한국은 당분간 도움만 받는 국가일 것이라던 회의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한국 외교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남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 말이 어찌나 묵직하던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회의 참가국들이 모인 만찬 자리에서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대표가 건배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과거에 우리가 닮고 싶은 미래입니다. 순간 박수가 터졌고 그 박수는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이건 진짜 반전이다. 완벽한 반전.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도움을 받아 생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곳곳의 생존을 돕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건 외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변화였어요. 한국은 도움받은 기억을 잊지 않았고 그 고마움을 행동으로 갚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회의 보고서를 쓰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기여국으로 대한민국의 조용한 반격. 저는 외교 현장에서 조정자라는 단어를 신중하게 씁니다. 그건 단순히 중간에 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순된 이해관계를 설득하고 때론 위험을 감수해가며 양쪽의 신뢰를 동시에 얻어야 가능한 위치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기 바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감히 하려 하지 않던 말을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해냈죠. 그 사건은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확장 회의에서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각국은 서로를 탓하기에 바빴고 심지어 동맹국 간에도 미묘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가, 그것도 나토 정회원국도 아닌 한국이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죠. 무슨 의제 설명 정도 하려나? 그날 한국 대표는 마이크 앞에 서자마자 단호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분단의 고통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무도 말을 자르지 않았고 모두 그의 발언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심지어 독일 대표가 메모를 멈췄고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한국은 어느 쪽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협력하지 못한다면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도 아닐 것입니다. 당장 내일 죽을 사람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은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었고 현장을 살아낸 민족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심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캐나다 대표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오늘 한국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가장 전쟁을 잘 아는 나라가 가장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말엔 힘이 있죠. 그 순간 진심으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수십 년간 유엔 분쟁 조정실, OSCE 실무팀, 심지어 중동 평화조약 사전 조정 회의도 다녀봤지만 한국처럼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투아니아와 헝가리 대표단 사이에 꽤 격한 충돌이 있었는데 중재에 나선 게 바로 한국 외교관이었죠. 큰 소리 내지 않고 논쟁에 끼지도 않고 그저 두 대표를 동시에 불러 조용히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두 나라가 함께 작성한 공동문이 발표되었고 그 배경엔 공식 발표엔 나오지 않지만 한국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양쪽 모두가 저 나라는 우리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조정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한국은 그걸 갖췄어요. 그것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증명해낸 거죠. 그날 회의록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힘이 아닌 신뢰를 가진 국가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앉아 도시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품은 민족이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건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반전 아닐까요? 그리고 그 반전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외교를 보고 있는 것이겠죠. 한때 한국 외교를 배경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말이 당시엔 솔직한 평가였어요.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대표는 늘 회의장 한쪽,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발언도 많지 않았고 있어도 대부분 준비된 원고를 읽는 수준이었죠. 그들은 강단 있게 밀어붙이지 않았고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한국 대표는 회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아서 좋다는 농담 같은 평이 있을 정도였죠. 2002년쯤 저는 서울에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북한 이슈가 전 세계 외교 무대의 핫 이슈였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항상 조심스러웠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런 한국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스스로 말할 용기가 없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 기억이 2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얼마 전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특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의제는 AI 기술의 윤리적 규제였죠. 보통 이런 분야는 EU가 주도하고 미국이 견제하며 중국은 침묵하거나 우회적 의견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날 발표의 시작은 바로 한국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기술은 규칙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명확했고 무엇보다 철학이 있었어요. 회의 후반부엔 각국 대표들이 한국의 안을 기반으로 초안 문구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작성한 문서가 회의의 기준이 된 셈이었죠. 누군가 제게 묻더군요. 한국이 원래 이렇게 강했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조용했지. 근데 그 조용함 속에서 실력을 키운 거야. 그날 밤 회의장에서 한 명의 한국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인사를 나눈 적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단정했고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조심스러움이었다면 지금은 자신감과 책임감이 얼굴에 묻어나더군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조용하군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우린 원래 말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묵직하던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의 회의장을 떠올렸습니다. 빛바랜 커튼 뒤에서 메모만 하던 그들이 지금은 회의의 중심에서 방향을 정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플래시도 환호도 없었죠. 하지만 그건 마치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소리처럼 은은하게, 그러나 음악 전체를 이끄는 중심선 같았어요. 이제는 그들이 없으면 회의가 어긋납니다. 이제는 그들이 발언하지 않으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걸 목격했습니다. 외교의 배경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는 그 순간을요. 요즘 외교 회의를 준비할 때 체크리스트 맨 첫 줄에 이렇게 씁니다. 대한민국 참석 여부 확인. 예전엔 미국, 프랑스, 독일 순으로 썼던 항목인데 이제는 한국이 없으면 회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먼저 드는 세상이 됐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는 한국도 부를까? 였는데 지금은 한국 없으면 의미가 없지가 된 겁니다. 사건은 2달 전 제네바에서 열린 디지털 통상 글로벌 표준 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9개국이 참석했고 의제는 민감한 공급망 분쟁 조율이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까지 얽혀있는 사안이라서 모두가 날을 세운 자리였죠. 저는 조정관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고 참가국 간 눈빛만으로도 긴장감이 가득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 20분 만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단은 도착했습니까? 연결은 됐습니까? 지금 누구와 접촉 중입니까? 일부 국가들은 초조해졌고 EU 대표는 아예 개회 발언 순서를 미뤘습니다. 사실 이날 회의는 아시아, 유럽, 미국 간 갈등을 조율하는 자리였고 한국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중재국이었어요. 그런데 항공편 문제로 조금 늦는 바람에 회의장엔 빈 의자가 하나 남아 있었고 그 빈자리 하나가 모든 대화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실감했어요. 이제 한국은 있으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없으면 회의가 불편해지는 나라가 됐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심리적 기대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회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국의 조율안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독일은 자국 이익을 주장하려다. 이 부분은 한국도 그렇게 생각하던가요? 라며 한 발 물러섰고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이 내용은 한국과 공유된 게 아니니까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라고 했죠. 그날 회의장에 앉아있던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세계 외교는 한국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다. 존재 유무가 회의의 공기 자체를 바꿀 정도로 이 나라는 외교의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을 때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회의장의 중심선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테이블에 자료를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행기 연착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해도 될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발언이 끝날 무렵 회의는 정리됐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서로 주장만 되풀이하던 문제를 한국은 중간 어휘를 찾아냈고 그 문장을 통해 합의문 초안이 완성된 거죠. 회의가 끝난 뒤
영국 대표가 저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그냥 한국 먼저 부르고 시작하자고 해야겠어요. 기다리느니 그냥 그들이 틀을 짜고 우리는 거기 맞추면 될 것 같군요. 웃자고 한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한국을 부르지 않아도 회의는 잘만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안 불러도 누가 문제 삼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을 빠뜨리면 회의 전체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상황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실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반대를 무시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보다 구조적 균형을 먼저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어느새 세계는 한국이 왜 없지? 를 먼저 묻는 세상이 되었고 한국이 결정하면 따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고 그걸 누구보다 먼저 체감했습니다. 회의 준비를 하던 제 조정팀에서도 이제는 가장 먼저 한국 측과 교신하고 한국 측 입장을 기준 삼아 타국 입장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략을 짭니다. 한마디로 이제 한국은 외교회의의 기준값이 된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의장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문서를 떠올렸어요. 한국, 옵서버 참가국. 한국, 참고 의견 없음. 그게 이제는 한국, 기준 제안국. 한국, 의제 설계국. 이렇게 바뀐 현실을 눈앞에서 확인하며 가슴 한쪽이 뻐근해졌습니다. 이건 국가 성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이 역전된 순간이었고 그 중심에 외교라는 조용한 전쟁터가 있었던 거죠. 수십 년 동안 외교 무대를 봐왔습니다. 수많은 강대국의 흥망을 지켜봤고 수없이 많은 말잔치와 미사여구에 익숙했죠. 하지만 이렇게 진짜 실력으로 그리고 조용한 품격으로 세계의 중심이 된 나라는 솔직히 말해 처음이었습니다. 문득 30년 전 처음 외교관이 되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 저는 힘센 나라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GDP, 군사력, 자원 보유량. 그게 국제회의의 순위였고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국 같은 나라는 제 리스트에서 늘 뒷페이지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그 나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 그 리스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스위스로 돌아갔습니다. 출장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하나의 나라로 봐선 안 된다. 그들은 지금 외교 자체가 되고 있다. 회의를 설계하고 합의를 유도하며 어느 한쪽도 미워하지 않으면서 모두의 언어를 쓰는 능력. 그건 단지 외교 기술이 아니라 한 민족이 걸어온 생존의 역사에서 배운 지혜였어요. 그날 밤 서울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회의장도 도로도 하늘도 선명했고 그 안에서 고요하게 움직이던 사람들, 그들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나는 어디에서든 한국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